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정동진입니다. 저는 신화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영웅 이야기를 통해서 현 시대에 영웅은 왜 필요한가, 우리는 영웅의 출현에 왜 열광하는가, 그리고 영웅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2024년 기준으로 36,624달러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5천만 원쯤 되는데요. 단군 이래의 최고 수준의 소득이고, 또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는 6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일본 경제가 2025년 초를 기준해서 33,911달러니까 일본보다는 앞선 셈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풍요를 누리는 많은 나라들의 국민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동시에 만성적인 불안감과 해결하기 어려운 거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후 문제라든가 또는 경제의 불평등, 국제적인 갈등, 전염병과 같은 이런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당면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강력한 리더나 혁신가가 나타나기를 갈망하지 않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쌓이고 그 난제들 속에서 개인은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혁신가나 아주 강력한 어떤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복잡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들로 야기된 무기력은요, 오히려 단순화를 요구하거든요. 그때 나타난 누군가가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하고 또 정의와 해결책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절대적인 가치나 도덕적 기준이 아주 모호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웅은 도덕적인 잣대와 이상적인 행동의 모델을 제시해 주죠. 다만 과거와는 달리 그 형태와 표현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영웅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영화에서는 악을 척결하는 어벤져스,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대형 화재 속에서 불과 혈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은요, 이들이 화재를 진압하다 현장에서 지쳐 쓰러진 모습들을 여러 상황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영웅다운 모습이죠. 또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2019년부터 3년여간 말로만 듣던 역병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죠. 긴급의료진이라는 이름으로 방역과 진료에 뛰어든 이들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한 그런 이타적인 존재 아닌가요? 영웅이라 할 만하죠?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축구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국민 영웅 아니겠습니까? 이들 외에도 영웅은 어쩌면 우리 곁에 이 가까운 곳에 있는 내 이웃의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영웅 이야기에 열광을 할까요? 영웅은 시대의 이상을 반영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자신이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오랜 시간을 거슬러 우리는 신화 시대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영웅 이야기로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화인데요. 수메르 신화라고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상지라고 하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 자체가 두 강의 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죠. 여기 있는 이 지역. 당연히 강유역은 여러 퇴적물들로 비옥한 땅이었을 것이고 여기 아래에 우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룩이라는 곳. 요 지도에서 요쯤 되겠네요.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길가메시는 우룩의 왕인 인간 아버지와 들소의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의 존재입니다.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존재, 곧 인간이면서 신적 능력을 지닌 초월적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능성과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길가메시는 아주 잘생기고 총명해서 그리고 또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해요. 이 초월적인 존재가 세상을 둘러보고 우럭으로 다시 돌아온 뒤에 세상에는 자기 자신보다 강한 자가 없다는 사실에 자만에 빠져요. 그렇다 보니까 백성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을 하고 툭하면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악행을 저지르죠. 이 많은 악행의 정점은 결혼을 앞둔 처녀를 상대로 초약권을 강제해서 처녀들의 첫날 밤을 자신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곳 우룩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습니다. 참지 못한 우룩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천신 아누에게 길가메시를 버려달라고 호소하죠. 천신 아누는 대지와 창조 여신 아루르를 시켜서 길가메시와 대적할 만한 야만인 엔키두를 창조해서 보내줍니다. 여기 엔키두의 모습이 어쪽에 여기 보이죠. 엔키두는 힘이 세고 몸통은 온통 털로 덮여 있었으며 여인처럼 긴 머리칼이 몸을 덮었다고 합니다. 엔키두는 이슈타르 신전의 여사제인 샴하트와 7일간의 성관계를 가진 후에 야생과 야만성이 사라졌다고 해요. 엔키두의 존재를 알아버린 길가메시, 이 샤마트의 안내로 우룩으로 온 엔키두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막상막하겠죠. 결국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며 가장 친한 친구가 되죠. 엔키두를 만나기 이전 오만의 극치였던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통해서 인간적인 유대와 성장을 경험합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태양신 샤마슈의 명으로 산목산을 지키는 흠바바라는 괴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국 굴복을 시킵니다. 흠바바는 살려달라고 하죠. 이 살려달라고 하는 흠바바를 처근하게 생각한 길가메시와는 달리 이 엔키두는 죽여야 한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길가메시는 하는 수 없이 엔키두의 뜻을 받아 흠바바를 죽이죠. 이 길가메시의 명성이 하늘에까지 알려져요. 그러면서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이슈타르가 길가메시에게 구애를 하게 되죠. 자,
사랑과 풍요의 여신 이스타르의 구애, 그 구애를 받은 길가메시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길가메시는 엄청나게 긴 장문의 모욕적인 언사로 이시타르를 무시해버려요. 이시타르는 길가메시를 참 죽이고 싶지만 신의 피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신의 피가 섞인 자에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신의 창조물인 엔키두를 죽이자 이렇게 작정을 해요. 그러면서 엔키두를 병들어 죽게 합니다. 엔키두의 죽음으로 드디어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게 된 길가메시는 불사불멸을 찾기 위해서, 영생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 과정 중에 길가메시는 현자의 도움으로 생명의 땅에 도착을 해서 그 물속에 있는 영생의 불로초를 찾게 돼요. 그런데 이 불사라는 것은 신에게만 허용된 것이었죠. 결국 길가메시는 잠시 목욕을 하러 개울로 들어간 사이, 이 불로초를 들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불로초를 놔두고 개울로 들어간 사이에 그 뱀이 불로초를 삼켜버립니다. 길가메시의 영생의 꿈 어떻게 됐겠어요? 사라져버리죠. 우룩으로 돌아와서 한탄만 하던 길가메시는 꿈속에서 지혜와 물의 신 엔키의 신탁을 듣습니다. 엔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죽어서 저승의 왕은 될 수 있으니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런 신탁을 줍니다. 꿈에서 깬 길가메시, 죽음은 인간의 숙명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우룩의 백성들과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그리고 말년에 자신의 행적을 돌에 새긴 뒤에 의연한 죽음을 맞는 것으로 서사시는 끝납니다. 어떻습니까?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불멸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어요. 초기 신화여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불멸로 성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의 영혼관이 매우 인간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매우 인간적으로 드러나죠. 그럼 서양 고전의 전형이 된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와 미케네의 공주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의 존재입니다. 제우스가 신탁을 받거든요. 신들의 전쟁이 벌어진다. 그 신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은 인간적인 존재다. 이런 신탁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신들의 전쟁, 기간토마키아라고 하는 그 신들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제우스가 인간적인 어떤 창조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알크메네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바람둥이인 제우스가 남긴 그 헤라클레스라는 이 인간의 존재를 알고 헤라클레스에게 혹독한 시련을 내립니다. 제우스는요, 그 헤라에게 환심이라도 좀 사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헤라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클레스,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라의 영광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헤라의 분노는 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련을 주게 됩니다. 미케네의 왕 에오리스테우스의 노예로 살아라.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루기 어려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12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합니다. 사실은 12가지 과업이 아니라 10가지 과업이에요. 헤라클레스가 결과적으로 10가지 과업을 다 수행을 하게 되지만 그 중에 2개의 과업은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너는 10개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2개를 더
하게 되어서 우리는 12개의 과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개의 과업을 완성했다고 해서 시련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시련의 끝이 아니었어요. 온팔레 여왕의 노예로 3년을 살아요. 그 온팔레 여왕의 노예로 살았던 3년의 기간도 헤라클레스에게는 시련의 시간이었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헤라클레스와 온팔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헤라클레스, 오른쪽에서 헤라클레스의 귀를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귀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영웅이고 근육질의 헤라클레스가 머리에는 여인의 머리띠, 여자처럼 이렇게 머리띠를 두른 채 온팔레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온팔레가 귀를 이렇게 잡아당겨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죠. 온팔레가 이 왼쪽 어깨에 걸치고 있는 이 사자가죽, 이것은 헤라클레스의 상징물입니다. 12개의 과업을 이룰 때 첫 번째로 이룬 과업에서 얻은 거죠. 힘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헤라클레스의 손에는 이 바늘과 실이 들려 있어요. 바늘과 실이 들려 있고, 또 헤라클레스의 하반신에 놓인 이 붉은 옷, 그 다음 여기 상반신에 걸쳐져 있는, 이렇게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여자 옷은 헤라클레스가 왜 바느질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와 온팔레 두 사람 주변에 있는 이 시녀들, 이렇게 여기 있는 시녀들, 어떤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참 어이없다, 이런 시선 아닌가요? 사람들의 놀림감으로 전락한 헤라클레스의 처지를 드러내는 설정이죠. 헤라클레스는 반신반인의 존재였습니다만 그의 최후는 대영웅에 걸맞지 않게 비참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아내 데이아네이라의 질투 때문이에요. 헤라클레스는 12가업 수행 중에 히드라를 죽이고 히드라의 독을 얻게 되는데요. 이 히드라의 독은 신조차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독이었습니다. 데이아네이라는 질투심 때문에 헤라클레스에게 히드라의 독이 발린 속옷을 입게 해요. 결과적으로 살갗에 닿은 히드라의 독피 때문에 헤라클레스가 그 옷을 입었잖아요. 그 히드라의 독피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게 돼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온몸을 뜯어냅니다. 친구에게 날 좀 죽여달라고 해줘요. 친구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를 지켜본 제우스는 헤라클레스를 하늘의 별로 만들어주긴 하지만 결국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간섭과 운명에 맞서 싸우는 비극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련을 통한 속죄와 구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신화로 살펴보는 영웅의 이야기가 서양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의 신화는 갈등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의 단군 신화 있죠? 단군 신화에서는 환웅과 단군의 이야기. 이 환웅과 단군은 갈등의 역사도 아니고 재난을 극복하는 영웅형도 아닌 바로 인간 사회를 교화하고 문명을 수립해주는 문화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사회민속학자들은 단군 신화를 웅족과 호족의 대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건국 이념인
이념이었던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죠. 이 홍익인간이라는 근본 사상과 제세이화, 세상에서 이치가 잘 실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이념이 우리 신화에는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여기 등장하는 이 모습은 중국의 후예를 조형화시킨 겁니다. 명궁이에요. 활 쏘고 있죠, 그죠? 월궁 항아와 부부를 이룹니다. 이 후예는 자연의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구세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저 하늘을 관장하는 천재 제준과 그 제준의 아내 희화 사이에는 아들 10명이 있었어요. 이 아들 10명 모두가 다 태양입니다. 해라고요, 해. 천재 제준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한 명씩 나가라. 한 명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한 명씩 저 부상에서 나가서 저 함지로 내려오너라. 이렇게 명을 내려놨는데 아들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루하거든요. 지겨웠어요.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에라 모르겠다. 우리 한꺼번에 다 뜨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하늘로 떠버려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대지의 물이 마르고 황폐해지고 결과적으로 인간들이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신 제주는 후예와 이 명궁 후예와 아내 항아를 땅으로 보내요. 조치를 하라고. 다 안 뜨도록 한꺼번에 안 뜨도록 조치를 하라고. 그런데 이 후예는 태양 하나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활로 쏘아서 떨어뜨려 버리죠. 이 행위가 천재인 제준에게 신적 권위에 도전한다. 이렇게 해서 천신의 노여움을 받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게 되는 거죠. 후에는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 중에 곤륜산의 불사약을 얻어서 인간 세계에 돌아오지만 아내인 항아가 불사약을 혼자 이렇게 마셔버렸어요. 혼자 마셔보니까 몸이 둥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겠죠. 이 달로 갔습니다. 달로. 원래 항아와 같이 천상세계로 가려고 했는데 항아가 먼저 가버렸으니까 후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결과적으로는 배신을 당하고 홀로 된 이후에는 방황을 하다가 제자의 몽둥이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인간을 구한 구세 영웅이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죠. 이게 신의 노여움 아니겠어요? 일본은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일본도 다르지 않습니다. 야마토 타게루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영웅입니다. 이 야마토 타게루는 12대 천왕인 게이코의 아들이에요. 용사였던 야마토 타게루는 오랫동안 야마토 정권에 저항하던 구마소를 평정하기 위해서 규슈 땅을 밟게 되는데요. 구마소의 그 영향이 높은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요새였어요. 그래서 정벌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마토 타게루는 이 지략을 짜요. 여자로 변장하자. 그래서 미녀로 변장을 해서 구마소가 벌이는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구마소는 그 변장한 야마토 타게루를 보고 그 미모에 반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야마토 타게루는 때를 놓쳤을까요? 아니죠, 그죠? 때를 놓치지 않고 칼을 뽑아서 구마소와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공하는 거죠. 이 야마토 타게루에게 형이 있었어요. 게이코 천왕은 두 아들에게 각각 임무를 내렸는데 형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다고 합니다. 게이코 천왕은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요.
그래서 야마토 타게루에게 야, 너 형을 좀 징계 좀 해.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야마토 타게루는 이 형을 죽이라는 뜻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형을 단순하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참혹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장면이 바로 야마토 타게루의 강함과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죠. 게이코 천황 죽이라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벌로 지방 정벌의 명령을 받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 큐스 정벌을 지혜롭게 완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동방 정벌에 나서면서 지방 호족의 음모로 초원에 불길이 막 일어나는데 그 불길 속에 갇혀요. 그런데 이 야마토 타게루는 구나사기 검으로 바람을 불러와서 불길을 싹 잠재워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야마토 타게루가 일본 신화에서 영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게이코 천황의 냉대 속에서 홀로 고단하게 수행을 했던 정벌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야마토 타게루가. 그런데 귀환할 이때는 이미 체력과 정신이 고갈된 상태였어요. 야마토 타게루는 귀환 중에 신들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특히 그의 무기이자 보호구였던 구나사키 검을 2세 신궁에 두고 떠났기 때문에 무방비한 상태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마토 타게루는 이부키 산에서 뱀으로 변신한 산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타게루는 힘을 다해서 싸웠지만 무기도 없고 체력도 고갈한 거였잖아요. 이 과정에서 산신이 일으킨 도끼든 폭풍에 맞아서 병을 얻어 죽게 됩니다. 자연의 실력 앞에 보인 인간 영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야마토 타게루는 죽음 직후에 한 마리 백조로 승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시 태어난 영웅, 순수한 신적 존재로서의 귀환을 상징합니다. 일본의 신화 속 영웅인 야마토 타게루는 일본을 통일하고 평화롭게 했던 그런 영웅이긴 하지만 또 지략과 용기, 한편으로는 희생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신화를 통해서 본 영웅은 단순히 강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욕망, 그 욕망을 형상화한 존재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요, 분석 심리학에서 이런 형태를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라고 불렀어요. 아키타입이라고 부르죠. 이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에 의한 개인 무의식과는 다르게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 기반을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유전처럼 어떤 정신적인 구조가 이 세대를 거쳐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공유하는 정신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형이라는 것은요,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이미지 또는 감정, 그런 또 행동 방식, 이런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설계도쯤 되겠죠. 어떤 특정 상황에서 비슷한 상징이나 또는 상징이나 신화 또는 다른 유사한 어떤 이야기 구조를 접할 때 우리가 공감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원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웅 서사가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바로 이 원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극복하고 변화를 이끄는 존재로서 또 용기와 성장,
희생을 상징하는 영웅이나 보호나 양육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자연과 대지 그리고 생명과도 직결되는 어머니, 또는 인정할 수 없는 어두운 면이나 욕망, 두려움을 표방하는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은 그 상징성이 바로 원형인 셈이죠. 본질적으로 인간은 집단 무의식 속에서 이런 원형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불완전한 인간은 영웅을 통해서 자신이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는 상징이 바로 영웅으로 나타나는 거죠. 영웅 이야기에는 말이죠, 동일한 서사 구조가 적용돼요.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출생이 좀 정상적이질 않아.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능력이 근데 있으면 뭐합니까? 그 능력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시련을 받게 되죠. 시련을 받아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야기가 끝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는 조력자가 나타나고 고난과 극복을 통해서 행복한 결말을 갖는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웅 서사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홍길동 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죠. 당시의 양반 계층은 사회적으로 매우 고귀한 혈통입니다. 그러나 첩의 자식이라는 비정상적인 불완전한 출생의 모티브를 갖고 있어요. 홍길동은 어려서부터 아주 비상한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탁월한 무술 실력과 도술 능력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또 관직에도 나가지 못하는, 출세를 못하는 그런 시련이 홍길동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홍길동이 집을 나가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의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빈당을 만들어서 탐관 오리를 응징하고 백성들을 구휼하면서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민중을 자신의 조력자로 만든 셈이죠. 왕을 중심에 둔 그 공권력은 홍길동을 잡지 못해요. 오히려 그 능력을 인정해서 관직을 제한합니다. 홍길동이 사회 질서를 재정립하는 존재로 전환이 되면서 고난의 극복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마침내 새로운 이상세계인 율도국을 건설하면서 영웅성을 입증하게 되는데요. 율도국 건설은 영웅 서사 구조에서 보기 힘든 정치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엔딩으로 보여줍니다. 영웅의 서사 구조는 신화학자인 조지 캠벨이 1949년에 발간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영웅의 여정을 출발, 그리고 입문, 그 다음에 귀환이라는 기본 구조를 만들고 다시 세분해서 12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이 구조는 세계 여러 신화와 서사 속 영웅들이 공통된 구조를 따른다는 사실을 분석해서 단일 신화 개념을 제시한 거죠. 조지 캠벨의 영웅의 여정은 이후에 문학과 영화 등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영화 스타워즈의 감독인 조지 루카스도 조지 캠벨의 영웅 서사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에게는 어떤 영웅 서사가 있을까요? 영웅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루크는 농장 일을 돕는 아주 소박한 소년이었어요.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은하의 문제는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크는 평범한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R2D2와 C3PO를 보고 또 레아 공주가 등장하면서 모험이 시작됩니다. 소명을 받은 거죠. 이 과정에서 오비완을 만나고 또 제안을 받게 되는데 루크는 그래요. 농장 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거절합니다. 소명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비완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 오비완이라는 조력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국군이 루크를 잡기 위해서 루크의 집을 습격하면서 숙부와 숙모가 죽게 되고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루크는 자신의 동료로서 한솔로와 추바카 그리고 레아를 만나게 되죠. 적으로서는 다스베이더와 제국군을 만나게 됩니다. 루크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전투기술과 리더십 등을 배워가죠. 다스베이더와의 대결에서 패배합니다. 그 패배는 루크의 시련이었고 그 시련은 곧 루크 자신의 힘을 재정비해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시련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 거죠. 루크는 반란군과 함께 결전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캠벨의 귀환의 구도에서 가져온 설정이겠죠. 다스베이더와 최종 대결에서 이 루크가 분노로 베이더를 끝내지 않고 자비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선택은 아버지를 알아본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웅의 본질과 균형 그리고 세대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해리포터의 해리에게는 어떤 영웅의 여정이 있을까요? 해리는 다즐리 가족의 집 계단 아래 벽장에 사는 아주 작고 약한 아이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소년이죠. 그런데 마법학교에 입학하라는 편지를 받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마법사이며 또 볼드모트와 얽힌 과거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소명의 순간입니다. 해리는 자신이 마법사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면서도 소명의 거부가 일어나지만 해그리드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법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법학교에서 만난 덤블도어는 해리에게는 장기적인 멘토가 돼요.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라는 든든한 동료를 얻게 되고 볼드모트와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해리는 볼드모트와의 싸움이 단순한 그런 전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볼드모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시련의 순간이 온 거죠. 해리는 스스로 희생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숲을 향해 가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오히려 볼드모트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보호를 얻게 됩니다. 절대적인 용기와 사랑의 힘이 보상으로 따른 거죠. 이렇게 죽음을 통과한 해리는 다시 깨어나서 전투가 벌어지는 호그와트로 돌아오는 귀환의 순간을 맞게 되고요. 최종 결투에서 해리는 분노와 복수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자세를 가지면서 결국 볼드모트의 몰락은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악의 결과라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해리는 자기 희생을 통해 다시 태어난
영웅이 된 것이죠. 자, 다음 겨울왕국의 엘사. 엘사는 어떤 영웅의 여정을 갖고 있을까요? 엘사는 적과 싸우는 영웅들과는 다른 내면의 두려움과 정체성의 갈등을 극복하는 영웅의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엘사는 어릴 때 자신의 마법이 통제되지 않아서 동생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건, 그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감정도 억누르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근원이 된 억압된 삶이었죠. 엘사가 아란델 왕국의 여왕으로 즉위할 때 자신의 능력이 폭발해서 왕국 전역이 얼어붙게 됩니다. 이 설정은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진실이라는 강제적인 호출이자 소명의 순간이죠. 그러나 엘사는 도망을 택하면서 은둔자가 되어버리지만 스스로 Let it go, let it go를 부르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수용합니다. 자기 스스로 멘토의 역할을 한 거죠. 엘사는 자신 내면의 그림자였던 두려움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동생 안나를 얼려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위험한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아, 나는 모두를 해치는 존재다. 내 능력은 이거 저주인가? 이렇게 말이죠. 자신의 능력이 동생에게 죽음을 가져온다고 믿는 이 순간이야말로 엘사가 마주한 최대의 시련이었죠. 그러나 엘사가 위험에 처한 순간 동생 안나는 언니를 구하기 위해 한스의 칼날을 대신 맞아요. 동생이 얼음 마법에 의해서 얼어붙을 때 엘사는 절망과 사랑의 감정이 폭발해서 안나에게 다가가 끌어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의 행동이죠. 그러자 안나의 얼음이 녹고 동시에 아란델 왕국의 얼음도 녹습니다. 왕국을 구한 귀환의 길에 다다른 거죠. 엘사가 보여준 것은 혐오로서의 영웅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성장형 영웅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보여준 비현실적 영웅의 모습이라면, 자, 또 다른 영웅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자, 좀 완벽하지 않은 영웅들도 있어요. 예견할 수 있는 영웅으로 태어나지도 않아요. 당면한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영웅상이 또 있습니다. 마블 코믹스 영화판 아이언맨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으로 세계 최고의 군수 산업체인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입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또 매력도 넘쳐요. 그래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테러리스트의 습격으로 이 가슴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테러리스트에게 납치가 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토니 스타크에게 미사일을 만들라고 협박을 해요. 토니는 테러리스트들이 공급해준 재료들로 오히려 미사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철갑 슈트를 만들어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이 철갑 슈트를 입으면서 아이언맨으로 탄생하고 아이언맨으로서 테러리스트를 처단하는 영웅성을 발휘합니다. 영웅으로 탄생한 아이언맨에게 늘 따라다니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납치와 탈출 과정에서 겪었던 생사의 갈림길, 생사를 오가면서 세상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이 아이언맨에게는 상존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민이 많은 영웅이었죠. 배트맨 아시죠? 배트맨은 어떤 영웅이었을까요? 브루스 웨인은 어린 시절 총격으로 부모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 트라우마를 가진 채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억만장자가 되죠. 억만장자가 된 브루스 웨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범죄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브루스 웨인의 저택 있잖아요. 배트케이브라는 그 동굴이죠. 어린 시절에 그 배트케이브에 빠지는 사고를 겪어요. 그곳에서 박쥐떼들에게 둘러싸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죠. 이 경험은 강렬한 공포로 남습니다. 배트맨으로 변신한 웨인은 범죄자들은 미신적인 겁쟁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박쥐 모양의 망토를 입고 범죄자들을 사냥합니다. 웨인은 비밀 자경단으로서 고담시를 무대로 활약하죠. 범죄자들에게 보여주는 공포 그 자체가 무기가 된 거죠. 박쥐를 소재로 한 이 문제는 자신의 공포를 역전시킨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배트맨 또한 불완전한 존재로 고독하지만 만들어진 영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현실 속 영웅에게서 나옵니다. 코로나 시기의 의료진, 재난 현장의 소방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는 인권운동가, 이들은 앞선 영웅들이 가진 초능력 대신에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의 영웅은 바로 강함이 아니라 책임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련을 이겨낸 적이 있었습니까? 시련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만의 영웅 서사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웅은 자아가 무의식의 세계와 싸우며 성장하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주인공이자 작은 영웅입니다. 영웅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이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영웅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